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호텔 복도 가운 차림의 아내와 그 옆에 선 남자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옆에는 내 아내의 불륜 상대의 아내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몇 달 동안 숨겨 온 진실을 사진과 기록으로 들이밀며 문 앞을 막아섰다. 그날 한 호텔방 앞에서 네 사람의 결혼 생활이 동시에 부서지기 시작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저는 올해 48이 된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아왔고 오랜 결혼 생활도 큰 풍파 없이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집안이 한결 고요해졌고 저는 이를 더 붙잡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삶을 특별히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평범하다는 말이 얼마나 연약한 환상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 서연은 올해 45입니다. 온라인 셀렉트숍을 운영하며 나름 활발하게 일했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 역시 그녀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든든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불편함이 집 안 곳곳에 스며들었고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애써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작은 외출이 잦아진 때였습니다. 여보, 오늘 협업 미팅 있어서 좀 늦어.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며 집을 나섰고 저는 사업이 잘 풀리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10시, 11시, 때로는 자정을 넘겨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되자 단순한 미팅으로 고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브랜드 측에서 잡아둬서 어쩔 수 없었어. 아내는 늘 비슷한 변명으로 상황을 봉합하려 했지만 말끝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외출 준비도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일할 때는 대충 묶은 머리와 편한 옷차림이면 충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정성 들여 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저와는 상관없는 어딘가를 향해 서 있는 사람 같았고 그녀의 시선은 늘 휴대폰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카톡이 오면 스스럼없이 화면을 제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충전하는 척하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통화할 일이 생기면 굳이 베란다나 복도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제가 물으면 거래처 일이라 복잡해. 굳이 이야기해도 모르잖아. 이런 말로 대답을 피하려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묻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간섭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그 말투가 날카로워질수록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의 의심을 하나로 묶어버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샤워 중이라 차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려 조수석 문을 연 순간 낯선 영수증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레지던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조용히 흐려지는 듯했고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많은 장면이 파도처럼 되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외면해 온 균열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분명히 상품 촬영이 있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수석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한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품 촬영을 그런 호텔에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누구나 알만한 고급 레지던스 호텔이었으니 말이죠. 가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촬영 영목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숨을 고르게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라는 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앞이 자꾸 번져서 아내의 숨결이 가까이 들리는데도
마음속은 끝없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 스스로 다독여보려 했지만 며칠 동안 느껴왔던 모든 변화들이 이미 퍼즐처럼 맞춰지는 중이었습니다. 늦은 귀가, 달라진 옷차림, 외출 전에 과한 화장, 베란다에서 낮게 속삭이던 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영수증까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자신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순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운 얼굴로 커피를 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제가 괜히 민감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 웃음에 오래전에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억지로 올린 입꼬리, 피곤함을 감춘 눈빛, 그리고 제 시선을 피하는 짧은 동작까지 어디에서도 예전의 편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어제 촬영은 잘 됐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는 잠깐 눈을 깜빡이며 망설였고 바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응, 잘 됐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늦었지만.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이 먼저 진실을 감추지 못한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하려 해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거래처 미팅이다, 콜라보 회의다, 촬영이 급하게 잡혔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옷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쓰던 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옷에서 짧고 굵은 남자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색도 질감도 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묻자 아내는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거래처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털이 붙었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 털이 사람 머리카락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설명하려는 태도보다 그 말을 하는 아내의 표정을 더 무겁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휴대폰에 갑자기 잠금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을 숨기기 시작했고 메시지가 오면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왜 갑자기 잠금을 걸었어?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며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거래처 정보도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조급함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며칠, 몇 주 단위로 반복되면서 저는 결국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마음속 확신과 실제 증거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혼자 의심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사설 조사 업체를 찾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적지 않았고 번호를 누르는 동안 손끝이 떨려 화면이 흐릿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 혹시 불륜 조사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상대는 담담하게 가능합니다. 일단 상담받으러 오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숨을 길게 내쉰 뒤 그날 오후 바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던 탐정 사무소처럼 어두운 조명에 두꺼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을 거라 막연히 상상했는데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작은 사무실에는 컴퓨터 몇 대와 소유장이 전부였고 제 앞에 앉은 남자도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이 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내가 지금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조사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라고 해야 할지 한심한 현실이라고 해야 할지 애매했지만 그 말 덕분에 최소한 혼자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귀가 시간이 어떻게 늦어졌는지, 호텔 영수증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제 입으로 내 삶을 해체해서 남 앞에 늘어놓는 기분이었고 말이 끝날 때마다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신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일단 일정 기간 동선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윤곽은 나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 다시 방향을 정해보시죠. 비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계약서 위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펜을 들어 서명을 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버티는 시간의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을 이미 며칠 동안 충분히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일주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했고 속으로는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 집 근처 어딘가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겠구나. 오늘은 무엇이 지킬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게 배달 알림이든 광고, 문자이든 상관없이 손부터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갈 즈음 마침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한번 들으셔서 말씀 나누시죠. 상담실장의 담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깐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말은 어쨌든 뭔가가 포착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다는 마지막 기대도 그 한마디에 조용히 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그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내에게는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둘러댔고 제 말은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또 한 번 쓰사렸습니다. 사무실에 앉자 조사 담당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두꺼운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귀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오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고 나니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봉투를 여니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걷는 장면, 커피를 들고 함께 웃으며 서 있는 장면, 그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장면까지. 호텔 간판과 로비 구조를 보는 순간 제가 영수증을 주워들었던 그 호텔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었고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 있었으며 눈빛은 완전히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자입니다. 46이고 아내분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아내를 끌어들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괴적인데 그 남자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기 집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아내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묻자 그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를 당장 추궁해야 하나?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이혼 절차부터 밟아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뒤섞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자의 아내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배 위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그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남자와 호텔을 드나들고 밤에는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두 얼굴을 한 사람 안에서 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별일 없었어. 그냥 바빴지라고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장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지고 진실을 대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이후 모든 것이 뒤엉킬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 싸움만큼은 감정보다 냉정이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준호의 아내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만 알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 사람 또한 알 권리가 있고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사업체를 통해 그 아내의 연락처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름은 서지연,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번호에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을 상상해보니 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문장을 다듬어 보낸 뒤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누구시고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에서 만나자고 하니 의심스럽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저 역시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한 채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 줄 한 줄 눌러 쓰던 문자를 보냈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한동안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일을 시작한 게 맞는지, 괜히 남의 가정까지 뒤흔드는 건 아닌지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상황을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버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화면이 켜지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시간 됩니다. 어디서 뵐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과 불안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있자 문 쪽에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미리 확인해둔 얼굴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지연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교사라는 직업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에게 연락을 받고 나온 자리일 텐데도 예의를 잃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건넸고 잠시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은 뒤 본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남편분 행동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서지연 선생님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 통화할 때 자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건가요? 저는 준비해 온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고 사진을 한 장씩 넘기는 동안 저는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변화,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받은 증거들까지 저는 최대한 감정을 섞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서지연 선생님의 표정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다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녀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사하신 분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괴롭지만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을 여러 번 깨문 끝에 겨우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의심은 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말 바꾸는 일이 많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현실 같지가 않네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마음속에서만 맴돌지만 증거는 눈앞에서 현실을 강제로 열어젖히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지연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로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예상 밖의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순간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해 되물었습니다. 똑같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요. 그제야 그녀가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조용히 울면서 혼자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쌓아 올린 거짓과 배신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한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을 건드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모욕이었고 아내와 그 남자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 속으로만 끌어안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제대로 끝내야겠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묻자 서지연 선생님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죠.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같은 걸 최대한 확보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혼이든 위자료 청구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해서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연 선생님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치밀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당장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한 번 더 생각하자고 말하며 자료부터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사업체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서로가 같이 있었던 시간대의 위치 정보까지 법정에서 불륜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둘이 나누어 부담하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돈을 쓰는 만큼 우리의 결심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과 손해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은 뒤 감정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모으느라 버틴 사진과 기록들이 단순한 분노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법정에서 힘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와 박준호의 패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 만나고 어느 지역에서 머무르고 서로에게 뭐라고 변명하는지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거의 매주 정해진 요일에 만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용기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두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서지연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변호사 준비도 끝났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겨야죠. 저도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간단하지만 치밀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날에 맞춰 같은 호텔의 방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절차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사 담당자 말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같은 호텔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로 하죠. 서지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고 저도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복수의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 일주일은 또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소처럼 출근하고 밥을 먹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목요일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표정이나 말투에 티가 날까봐 웃는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이 모든 거짓말이 곧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것도 스며들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내는 예상대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신상품 미팅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거래처 사장님이 직접 나오신대.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예전처럼 심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응,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쌓아온 모든 거짓말이 끝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서지연 선생님은 각각 그 호텔의 방을 예약해 입실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용하는 방보다 한층 아래 비슷한 구조의 복도가 있는 층이었습니다. 조사 담당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5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고 우리는 로비에서 서로 말없이 대기했습니다. 긴장과 묘한 기대가 뒤섞인 상태라 손에 쥔 컵에서 미지근한 커피 향이 올라오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5시 10분쯤 호텔 정문으로 아내와 박준호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남의 가정을 동시에 두 집이나 무너뜨리면서도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산책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옆을 보니 서지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사진 속에서만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확인해 둔 방 번호는 1208호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 아래에서 내렸고 다시 계단을 통해 위층 복도로 올라가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시는 거죠? 서지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오늘 끝내야죠. 대략 30분쯤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1208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선희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지연 선생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벨 누르겠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잠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곧 안쪽에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객실 점검입니다. 잠깐만 문 열어주시겠어요? 서지연 선생님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안쪽에서는 호텔 가운을 걸친 박준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 굳어졌고 입이 굳게 다물리더니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준호 씨. 서지연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이분은 서연 씨 남편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쪽에서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보. 아내 역시 호텔 가운 차림으로 문 사이로 나왔고 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을 짚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삼켜왔던 분노가 거친 숨과 함께 치밀어 올라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꼴로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지만 그 얼굴 위에서 가장 먼저 보인 건 미안함이 아니라 당황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변명을 꺼내든 설득력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듯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붙잡을 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미팅이라며 나갔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그것도 가운 걸 치고 하는 사업 미팅이라니.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그대로 실려 나왔습니다. 박준호 역시 입을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지연 선생님을 힐끗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눈빛으로 주변만 살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진짜로 일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다 서지연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가 오해야요? 서지연 선생님이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주 같은 호텔에서 남편이랑 만나놓고 그게 사업이라고요? 그럼 계약서라도 보여주세요. 그 말에 맞춰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처럼 쓰고 있는 신발장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도 사업이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서로를 껴안고 웃는 사진, 호텔 로비를 나란히 지나가는 사진들이 줄줄이 깔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말해보려던 입들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오빠, 진정해. 이건 진짜 오해야. 아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화가 더 치밀었습니다. 사업상 친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아내가 더듬더듬 말을 꺼내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업상 친해지다 보니까 호텔에서 가온 걸 치고 둘이 같이 있는 거야? 사업상 친해지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제가 말을 잇는 순간 박준호가 허겁지겁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씨,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부터. 이건 정말 오해가. 하지만 서지연 선생님이 바로 잘랐습니다. 오해라면 왜 아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 매번 다른 핑계 대고 나갔어요? 복도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무언가를 둘러대려 했고 우리는 준비해 온 증거를 하나씩 들이밀며 그 변명을 차단했습니다. 호텔 복도 한쪽이 그대로 전쟁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부를게요. 서지연 선생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지금 상황은 안전 확인도 필요하고 혹시 모를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요. 경찰은 왜 부르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불륜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오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공식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이혼 소송 준비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모습을 고자 두 사람의 얼굴이 더 새파래졌습니다. 오빠, 제발 진정해. 아내가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말이 늦게 닿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이 이제 와서 단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는 건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용서.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를 바보 만들고 매번 똑같은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시간 보내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준호가 또 다른 변명을 꺼냈습니다. 도윤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계속 얘기한 건 서연씨였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내가 먼저라고? 당신이 매일 연락하면서 만나자고 했잖아. 둘은 순식간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 먼저 연락했어? 당신이 콜라보 해보자고 하면서 개인 연락처 달라고 했잖아. 호텔에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었고. 박준호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외롭다고 위로해달라고 했잖아. 아내랑 사이 안 좋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 있던 서지연 선생님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체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고요? 우리가 언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니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서로를 향해 추하게 책임을 미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집, 같은 식탁을 공유하며 살았다는 사실 자체가 역겨웠고 그 시간들까지 더럽혀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서 짐 정리해. 내일부터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 안 했겠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호텔에서 놀다가 걸렸다고 말할까? 제 말에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가 어디까지 닿는지 알게 된 듯했습니다. 한편 박준호도 서지연 선생님 쪽으로 몸을 돌리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그러나 이미 그의 사과가 닿을 수 있는 거리는 너무 멀리 뒤로 밀려난 뒤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박준호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리듯 말했지만 서지연 선생님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 한마디가 이 상황의 마지막 선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호텔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투숙객들이 시끄럽다고 여러 번 신고를 했다고 했고 상황을 보자마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이런 장면을 자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막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더 큰 소란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뒤 서둘러 내려갔고 복도에는 다시 우리 4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서지연 선생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들도 있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전부 진행할 겁니다. 아내와 박준호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훨씬 넘어선 뒤였고 어떤 말도 그 선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둘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인데 그 신뢰를 스스로 부숴놓은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와 서지연 선생님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복도에 남겨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뒤돌아볼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짧은 침묵이 흘렀고 문이 닫힌 뒤 서지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법으로 끝까지 가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까지 가야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호텔 복도와 문틈 사이로 보이던 얼굴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목소리, 억지로 울면서도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려던 문장들이 그대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추한 모습들이 실망스러웠고 동시에 그런 사람을 믿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최소한 제 선택만큼은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떳떳하게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전날 있었던 일까지 모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간 자료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출입 내역들을 천천히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들이부은 감정과 비용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 같기도 했습니다. 저와 서지연 선생님은 각각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동시에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호는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저에게, 제 아내는 박준호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서지연 선생님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청구해 주세요.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서지연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상처가 치유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계속 울리다가 끊겼고 고지어 긴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온갖 변명과 후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 아이들을 핑계 삼는 말들까지 매일같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정말 잘못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어떤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말해준 진심이
문자 몇 줄로 덮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준호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서지현 선생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연락해요.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퇴근 시간 맞춰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 서지현 선생님은 점점 지쳐 보였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무시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뭘 해도 이미 지나간 선이고 오히려 감정만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이미 선을 넘어섰는데 무슨 말을 덧붙여도 의미 없겠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고 마침내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도 박준호도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기록과 증거를 생각하면 쉽게 뒤집히긴 어려울 겁니다. 곧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긴 터널의 입구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라는 건 일단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자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양보점을 찾으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는 말이었지만 저와 서지현 선생님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정보다 판결을 통해 분명한 결론을 받고 싶었습니다. 조정 당일 법원 복도에서 오랜만에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비해 눈빛이 많이 흐려져 있었고 체중도 빠진 듯 볼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상하게 동정심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입을 열려다가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조정실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양쪽의 말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아내 쪽에서는 이번 일을 일시적인 실수라고 표현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혼 의사가 없고 다시 기회를 달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을 보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듯 보였고 결국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조정이 성사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합의가 아니라 명확한 판결을 통해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내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지현 선생님 측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은 훨씬 더 치밀했고 두 사람이 언제 어떤 호텔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박준호가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불륜 스캔들이 업계에 빠르게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가 생각보다 좁아서 한 번 흘러나온 소문이 금방 여기저기까지 번졌다고 했습니다. 남편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대요. 서지현 선생님이 담담하게 전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제 아내와 얽힌 스캔들이 제가 하는 일에도 그림자를 드리웠고 몇몇 거래처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방청석과 변론석, 판사석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낯선 공간 속에서 아내와 박준호는 각자의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전보다 한층 더 초라해 보였고 위축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정적이 흐른 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측에서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호텔 예약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정보, 기록 등등 준비해 온 자료가 워낙 많아서 제출하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여전히 일시적인 실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눈빛은 그다지 설득력을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입을 달싹거리다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상 만남이었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증거들을 놓고 보면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호텔에서 몇 시간씩 머문 기록,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 서로 오가던 대화의 뉘앙스까지 하나하나가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만남이라면 왜 굳이 호텔 객실에서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까? 그리고 아내분에게는 왜 매번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유를 댔습니까? 서지현 선생님 측 변호사가 이어서 추궁했고 박준호는 그 자리에서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추한 모습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로 먼저였다, 자기가 피해자다, 처음에 누가 접근했다 같은 말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는 이 재판의 핵심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끊었습니다. 두 분 모두 기혼자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후 증인 신문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탐정이 증인석에 앉아 조사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왔고 호텔 출입 내역과 동선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사업상 만남으로 보기에는 여러 정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어서 호텔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들에 두 사람이 함께 체크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 호텔 직원이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주 보던 커플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오셨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항상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도 사업상 만남이었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법정 안공기가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증인석에 나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재판장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몇 달 동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반복한 것은 명백한 배신입니다. 냉정한 판결문 한 줄을 읽듯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이 상황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눈물만 닦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준호도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잘못을 했습니다. 서현 씨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러자 서지현 선생님 측 변호사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피해자라면서 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만났습니까? 강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둘 다 기혼자인 상태에서 스스로 관계를 이어온 것 아닙니까? 법정 안에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변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말이 허공에서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고 두 사람의 말은 그 증거들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상대 측 변호사들은 별다른 주장을 내놓지 못했고 재판장은 기록을 정리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서지현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어딘가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잘 끝날 것 같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고도 힘들었던 과정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같은 인생 안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믿었던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혼 재판까지 치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를 억지로 붙들고 사는 것보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편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주 뒤 판결 선고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처음처럼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긴장보다는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정리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혼인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문장이 법정 안을 울리며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서 본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하게 걸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은 원고 7피고 3의 비율로 한다. 불륜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위자료 액수를 듣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옆에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상처를 온전히 메워줄 수는 없는, 다만 책임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같은 날 박준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 판결도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유부남으로서 상대의 가정에 끼친 영향을 더 무겁게 본 것 같았습니다. 서지연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각자에게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된 셈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된 응징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략 짐작이 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지만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작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박준호도 비슷하게 서지연 선생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 역시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단호한 한 줄이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서지연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버텨주셔서 든든했어요. 이제 각자 새로운 인생 살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실감과 함께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지든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위에 서 있지는 않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의심하고 괴로워하던 날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내 상상이 과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떳떳하게 내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떼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마지막까지 무언가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서 더 나눌 말은 없었고 그 순간조차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캐리어를 끌고 집을 떠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격리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었고 결국 그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나중에 서지연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며 쌓은 자리라면 오래 갈 리도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이름이 거론되며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람에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 우연히 들은 소식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국 완전히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로를 방패로 삼다가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제 혼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반면 저와 서지연 선생님은 각자의 삶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고, 서지연 선생님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근황을 묻곤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짧은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서지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참고 넘어갔으면 아마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해요.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더라고요.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녀가 물었고 저는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둘 다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다 정리됐고 서로 연락도 끊겼대요. 그렇군요. 결국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서지연 선생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뜨리면서 자기들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자기 인생까지 함께 무너뜨린 꼴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묵직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에 비하면 그들이 겪는 무너짐이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도망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분명한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 정당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손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낼 거 다 해냈네요. 적어도 정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같은 것이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지독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끝이 닿았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버티게 해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각자 인생을 새로 살아가죠.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복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고 우리는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악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전부 확인한 결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